네,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방송 말미에 우리 김민 캐스터가 베스트 댓글을 하나 선정해서 읽어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남은 방송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마켓 뉴욕 2부 오늘은 한태현 메리츠증권 과장 그리고 김민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거를 먼저 다 같이 토론을 해보고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속보로 전해진 내용이죠. 미국 연방검찰이 파월 의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연준 본청 건물 개보수 작업과 관련된 이슈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외압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정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명목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금 절차들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혹은 현직 연준 의장에 대해서 불명예 퇴진을 유도하는 이러한 방안들이 사회적인 지탄이나 반발은 없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뭐 정치적인 이유랑 매우 연관되어 있는 게 분명히 맞고요. 네. 그냥 이제 먼저 보여주는 거죠. 이제 다음 연준 의장이 곧 있으면 이제 그 선정이 될 텐데 네. 되기 전에 너희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먼저 보여주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미국에서는 법보다 더 위에 이제 행정명령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본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법보다 아래긴 한데, 트럼프는 사실 저희가 일기 때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좀 막무가내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좀 이번에 파월을 되게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압박을 좀 세게 넣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보다 그 위에 행정명령이 있다라는 말이 상당히 좀 무섭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로 인해서 정말 파월 의장을 쫓아내거나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치달을 방향까지 고민을 해봐야 되나요? 사실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고려는 하되 거기까지는 안 가고, 제가 생각하는 끝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케빈 해시 아니면 워시 둘 중에 한 명일 텐데, 이제 될 때 너희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기식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이제 법을 따질 거면 다른 나라 대통령이 이제 납치해가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인데, 국제법도 아무것도 안 지키고요, 지키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와중에 자국법을 지키나 자국의 눈치를 보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시고 뉴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에서 저희 민캐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금리 인하 측면에서는 되게 파월 의장을 좀 미워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뭔가 저도 시청자들의 반응을 살펴봤을 때 트럼프 형 이건 아니다, 이런 댓글이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5월까지 남은 임기를 잘 마치게 하고 그 다음을 좀 기약하면 좋을 텐데, 보여주기식은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여주기식. 그러면 저희 보아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똑같은 입장이기는 하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짓을 보면 여기 요거 보면- 부탁드립니다. 하는 짓. 네. 짓을 보면 물론 뭐 좋은 것도 있죠. 당연히 저도 가끔 보다 보면 그래, 뭐 사람이 이 정도 강단은 있어야 성공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 이거는 너무 막무가내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적지 않게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좀 너무하죠. 이 너무한 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 원래 저번 주에 관세 관련해서 법도 원래 나왔었어야 되는데 판결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국제적으로도 사실 걸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힘이다, 이게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정치랑 금전적인 파워를 다 갖고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그쵸, 부럽습니다. 저도 부럽네요. 아니, 개인적으로 부러웠던 게, 어제 그 트럼프 SNS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말하라고 입구 이래가지고 SNS 딱 올렸는데 눈에 딱 띄는 게, 야, 금으로 이게 들어가는 입구 라인에 장식하고 이게 이 천장에도 금이 딱 박혀 있는데, 보자마자 저거 진짜 금이겠지?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진짜 일단은 뭐 대부분의 반응이 그걸 보여주기식이다 하고는 뭐 이렇게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딱 그냥 채권 보고 있거든요. 채권 시장에서 그걸 진짜 안 해? 하고 지금 장기 채권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요 화면 좀 연결해 주시면은
결국 오늘 시장의 핵심은 이 채권 금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방향성, 이 차트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가 중요하겠지만 지금 앞서 시간에는 4.85 라인이었고 그게 일종의 지금 30년물 장기 채권 이런 것들의 저항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10년물의 저항선, 30년물의 저항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30년물이 4.85를 뚫고 올라가고 있고 요게 장열리고 어디까지 시장에서 매도를 하느냐, 말 그대로 그런 부분이 앞서 얘기해 주신 트럼프의 뭔가 보여주기 온 트럼프의 법적인 그러한 이제 행정명령에 대한 그런 신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그건 아니지라는 반응이 오늘은 여기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채권 시장을 보면서 좀 체크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우리 보안커가 하나의 뭔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냐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게 1번 뉴스긴 하지만 똑같이 말씀드리면 결국 대법원 판결일 거예요. 우리가 채권 시장 관련돼서. 이게 지금 지난 주죠. 요 차트 화면 같이 연결 좀 해주시면은 지난주에 단기 채권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얘가 올라갔어요. 목요일, 금요일 날. 말 그대로 이제 갚아야 되려면 단기 채권 찍어야지. 그럼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올라가는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는 뭐 이게 2년물이긴 하지만 단기 채권 금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올리는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4일이 됐든 아니면은 그게 뭐 다음 주가 됐든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은 채권 금리가 더 이렇게 밀려 올라간다라는 경고도 나오잖아요. 찍어낼 거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 그래서 주말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MBS 매입한다 뉴스 그것도 쳤던 있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채권 시장까지 동시에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두 가지를 나눠서 이해를 한번 해보면 일단 채권은 더 밀려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이 조금 더 메인으로 가서 바라보게 되면 뭐 주식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사실 유동성 문제가 오히려 돌아야 되는데 지금 유동성 이슈 관련해서 그 잡히는 내용들은 아직은 없거든요. 뭐 M2가 뭐 지나치게 줄어들고 있다거나 뭐 단기채가 올라가면서 약간 빅테크들이 밀린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에 지금 나오는 이슈들이 대부분 다 매크로 이슈들보다 개별 주식 이슈들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봤었을 때에도 아직 유동성 이슈는 조금 나오기에는 시기상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수요일에 아마 발표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발표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좀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뭔가 박스권이라고 하는 건 트렌드라고 하는 이런 거를 뒤집어 엎은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데서 지금은 뭐 빅테크가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요거를 30년물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요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고점 그쵸. 저점.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좀만 삐끗해서 좀만 공격이 더 들어오고 좀만 더 치솟아도 어디가 그러고 이게 항상 우리가 지난 4월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우리가 뭐 길게 보시면은 23년도였죠. 23년 11월 요때도 갑자기 유럽에서 보험사 넘어가니 많이 그러면서 패닉셀이 나오고 무너진다는 공포가 나오고 짧게 보면은 지난 11월만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이거 다 이제 반대매매 간다 이제 도망쳐야 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가 막 10%씩 빠지는 모습들을 보였다 보니까 그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현실적인 그런 대응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들 지금 뭐 이란 얘기 나오고 유가 얘기 나오고 막 채권 파월 막 다 막 쏟아지니까 야, 연초부터 이게 뭐야라는 게 많이들 지금 걱정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또 오늘 우리나라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런 류의 고민과 걱정이시면은 지금 매크로 관련해서 저는 올해에서 가장 중요한 시즌이 뭐냐 하면 11월 중간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11월 중간 선거까지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할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측을 딱 했었을 때 그 지정학적 이슈가 지금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정학적 이슈라고 하면 이란을 때릴 건지 그린란드를 빼앗을 건지 혹은 소말리아를 때려버릴 건지 소말리아로 이 세 가지가 지금 미네소타가 아니고 소말리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소말리아를 먼저 때려서 내가 수에즈 운하를 지켰다라는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미국 내에서 공화당을 더 많이 찍을 수 있는 표를 얻기 위한 행동들을 뭘 할 것인가가 지금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만약에 이란을 때린다. 사실 이건 좀 명분이 약해요.
그 명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게 베네수엘라처럼 바로 옆에 있어서 직접 그냥 때려버리고 나오고 그러면 이제 타겟으로 들어갈 건데 또 그러면 이제 방산주가 또 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수혜주나 관련해서 때린다. 그러면 이제 유가를 어느 정도 안정 혹은 물가 인플레이션의 안정을 또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 만약에 그린란드를 때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히토류가 엮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중국에게 휘둘렸었던 히토류를 우리가 자원 독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다 이제 얘기가 나오는 메인 방향성은 뭘로 봐야 되냐면 아메리카 스트롱이에요. 그리고 파포예요. 파포. 아, 진짜 파포도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이번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형 뽑기 한 번 성공했다고 인형 뽑기가 또 성공할 거냐는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다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있잖아요. 지금 소말리아가 사실 난이도가 제일 낮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그린란드, 그 다음 이란 순서일 텐데 이 중에 어떤 카드를 꺼낼지는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그린란드에 1억 4천만 원씩 이제 뿌리면서 이제 그린란드를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예전에 막 나폴레옹 시절부터 해서 미국의 그 영토를 늘려놨었던 그 시절에서 자기도 이제 위대한 이제 아메리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공화당의 표를 더 가져갈 건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다 봤었을 때 미국에 그렇게 부정적인 내용이 없어요. 만약에 미국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려고 하면 뭐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미국이 침범을 당했다. 네. 뭐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아까 테이버님이 말씀 주셨던 단기적인 흐름들 요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러셀도 그렇고 지금 역대 최고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플러스로 급격하게 올라간 것도 분명히 맞거든요. 그러면 그 와중에 뭔가 시장에서는 한번 오르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다음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 다음 재료가 도대체 뭐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나왔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일단 우주 나왔고요. 방산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카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 테마 원래 그동안은 AI 데이터 센터로 보고 있었던 흐름에서 이제는 우주로 넘어갔고 우주에서 너희 근데 우주 바로 돈 못 벌잖아. 네. 너희 스페이스X 말고 저궤도 위성에서 돈 벌 수 있는 회사 없잖아. 라고 얘기하면 골든돔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방산 쪽에 돈을 먼저 벌게 해줄게. 라는 흐름이 나와버렸어요. 이 우주랑 방산이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테마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방산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번에 뭐 200조 이상 먼저 예산이 먼저 나왔고요. 네. 그럼 그 관련해서 분명히 나오는 건 이제 발사체 쪽, 그리고 통신 부품 쪽, 광통신 쪽 전부 다 이제 그 돈이 뿌려진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원래는 그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 IRA라고 해서 그 미국채 매입, 그 국채를 아예 다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IRA 그 관련되어 있는 친환경 에너지 섹터에만 돈을 몰아줬어요. 근데 이제는 방산 쪽에만 돈을 몰아주겠다라는 게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로 골든돔에 황금함대까지 엮였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제 방산, 통신, 레이더, 우주 다 엮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도 또 결국에 그 타겟을 하려고 순간 저한테 쏘시는 줄 알고 그러면 이제 이런 레이더를 쏘고 하면은 이게 이번에 베네수엘라 작전 때도 그렇고 시뮬레이션이 엄청 중요해요. 네. 그럼 시뮬레이션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 또 클라우드 써야 되죠. 그럼 그 클라우드에서 써야 되는 게 또 메모리 반도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와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방산과 우주로 넘어와서 다시 돌아가기가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아니 돌아가면 안 돼. 왜냐면은 네. 방산주의 지금 최대 이슈 있잖아요. 네. 불렀잖아요.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네? 불렀잖아. 뭐냐 그러면은 너거 CEO들 연봉 제한해. 자사주 매입 소각 하지 마. 배당 맞아. 하지 마. 그러면서 이게 일자리 늘리고 증설해 대신에 돈 줄게면 실적만 놓고 보면은 이게 숫자가 잘 찍히는 건 맞을 텐데 실적이 늘어나서 EPS가 늘어나는 만큼 배당도 우리가 받아야 될 거고 주주환원을 받아야 될 텐데 그거는 또 대통령이 제한을 걸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우리가 방산주, 특히 미국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투자자 입장에서는 숫자만 믿고 가야 되냐? 아니면은 대통령이 이거는 주가는 박살내겠다는 소리랑 같은 거니까. 결국 방산 육성이냐, 방산 통제냐 어느 네. 쪽으로 우리가 통제면 좀 이거는 가닥을- 통제는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육성 쪽으로 원래 보고 있는 건 맞고, 근데 통제도 당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분명히 맞고, 매출액 늘어날 거고, EPS 늘어날 건 분명히 맞는데 자사주 매입 맞고, 너희 네. CEO들 연봉 제한해라. 그래서 그 상태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방은 막히지만 방산 쪽은 분명히 볼만한 게 많고, 그리고 그 방산에서 그 CEO도 불러가지고 특정 몇 개 기업들이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에 이제 얘네들이 예를 들면 레이저를 쏜다, 뭐 미사일을 쏜다 하면 여기 들어가는 부품 장비 회사들, 얘네들한테는 제한 안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 방산주가 오히려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중소형이 더 매력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RTX라던가 뭐 HII라던가 이제 미국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뭐 로키드 마틴 같은 기업들, 얘네는 상방이 막혔어요. 왜 막혔냐면 뭔가 잘못하면 다 얘네한테 책임 다 물기로 이번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함부로 자사주 매입 못 할 거고 배당 못 주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얘네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전자 부품들은 어디에서 OEM을 받고 있는지, 어디에서 납품을 받아서 뿌리고 있는지를 이제 찾아야 되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 2026년을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중소형주가 메인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러셀에 속해 있는 장비주들이 지금 되게 좋아요. 네. 그럼 러셀에 속해 있는 장비주들이 왜 좋냐라고는 흐름까지 같이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뭐 물론 뭐 방산 육성이 맞긴 맞죠. 근데 어쨌든 통제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뭐 그 안에서 대형주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방산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vs 미국 외의 국가들의 방산주라고 본다면 미국 방산주들이 대형주들이 약간은 눌려 있는 시기에 글로벌 방산주들은 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나요? 그쵸. 한국 잠시만 한마디만 좀 하고요. 네. 이게 채팅창에서 자꾸 이게 민캐가 너무 조용한 상황이다. 민캐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캐가 이게 아직 저희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게 그 군대와 방산과 무기 얘기를 할 때는 아니에요. 아니 그게 그러면은 대학생인 거랑 무슨 상관이죠? 아니, 저는 여잔데요. 그러니까 군대 저 갔다 왔어. 남자인가요? 군대 갔다 왔어. 나. 맞아요, 저 군대 갔다 왔죠. 아니, 군대를 갔다 왔는데 민캐는 아직 군대를 안 네. 갔다 와서 요 얘기할 때는 조용할 수 그러게요. 있다. 좀 이따 얼른 오프닝 다녀오겠습니다. 전해드릴 테니까 일단 듣고 그러고 난 뒤에 저희가 오프닝 뉴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나라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한국이 좋아요. 한국 방산주가 되게 좋고, 네. 한국 방산주가 좋은 이유가 요새 좋더라. 네, 많이 좋아요. 뭐 구체적으로 종목도 사실 뭐 얘기해 보면 뭐 전 미장 주로 하는 사람이지만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이런 네. 기업들은 그 완성체로 나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조선이 뭐 오늘 좀 흔들리기도 하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그 미국 내에서 이제 황금함대 만든다고 하면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거의 뭐 중국에서 할 거야? 아니잖아요. 그럼 한국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또 플러스로 비행기라던가 그 한국에서 K9이라던가 그럼 이런 자주포, 저거 옛날에 많이 탔었는데. 야, 그런 얘기하면 민캐가 받아줄 수가 없다니까. 맞아, 군필자만 이해할 수 있죠. 네. K9 자주포가 이게 은근히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저 약간 그럼 여자 학생 앞에서 약간 군대 얘기하는 아저씨 같은 아니, 느낌이 저는 드는 생각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명 곰신이라고 하죠. 아십니까? 공신 경험이 있으세요? 과거에 있습니다. 1년이나. 와. 네. 저도 공감해 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던 말씀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판매를 해야 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랑 국경 맞대어 있는 나라들에서 충분히 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동에서도 이제 무기를 수입을 하거든요. 그럼 무기를 수입할 때 나토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중동으로 못 팔아요. 네. 그러면 팔 수 있는 나라들이라고 해봤자 뭐 일본, 한국, 중국 이런 나라들인데,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행기 수출할 수 있는 나라 누구냐라고 하면 한국 기업들 나오거든요. K9 팔 수 있는 기업들 누구 나오냐? 그럼 한국 기업들 이렇게 나와서 한국 방산주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원래 사실 조선에서도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LNG 유조선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많이 짓고 있기도 하고, 그럼 그 다음 사이클에서 이제 재료가 또 들어와야 되는데 원래는 벌크 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벌크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 내 함대를 국내에서도 만들고 미국에서도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요즘에 하나오션이나 뭐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요즘에 주가가 괜찮은 거죠. 그래서 방산 얘기까지도 이제 넘어왔는데, 네. 이런 얘기를 좀 약간 그 아까 트럼프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얘기로 넘어온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데이터 센터에 한정되게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데이터 센터에 한정적으로 GPU를 사용한다, 한정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방산에서도 쓰고 자동차에서도 쓰고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추가 모멘텀이 같이 나와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토이푸들 코나님께서 민캐스터 지금은 솔로시면은 우리 아들 02년생인데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근데 문제는 토이푸들 코나님이 제 팬이시거든요. 아, 정말요? 항상 저 예쁘다고 올려주시는 분인데 아드님은 우리 민캐스터한테 네. 소개를 시켜주시고 싶으신가 봅니다. 환영입니다. 네, 뭐 추가적인 질문 하나 하세요.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좀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시장이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가 최근에는 뭐 악재라기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좀 큰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번 대법원 판결 역시도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밀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미뤄질수록 유리하다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또 베센트 재무장관은 기업들에게는 좋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좀 의미심장한 말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좀 이게 미뤄지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지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지 이게 궁금합니다. 관세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이러면은 이 관세를 통해서 가장 혜택을 본 회사들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혜택을 본 게 누구냐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라이릴리예요. 유통주는 어떠세요? 어떤 유통이요? 뭐 코스트코 약간 이런 것들 답정너인가요? 여쭤보는 거예요. 코스트코 같은 회사들이 중국 내에서 유통을 할 때 받아올 때 그럼 관세가 붙었으니까 오히려 더 불리해진 거고 네. 왜냐면 소비자한테 가격을 정가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면 매출액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거는 불리한 거고요. 오히려 일라이릴리 같이 이제 대놓고 덴마크 기업을 죽여버리면서 뺏어올 수 있는 네. 그런 기업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봤었는데 그러면 굳이 미국 내에서 이렇게 좋은 사례로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사례가 나오는데 트럼프 편을 안 들어줄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또 만약에 안 들어준다, 법적인 부분 때문에 안 들어준다고 해도 행정명령으로 이걸 꺾을 때 네. 그것까지 다 걷어찰 이유가 있을까? 미국인 입장에서요. 그러면 굳이 약간 시장에서는 크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가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굳이 크게 안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금년에도 다시 또 장이 또 올라갔지 않았나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금요일 날 장이 올라갔고 지금은 일단 빠지고 있으니까 또 다음에 출연했을 때 빠진 것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것도 한번 물어보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일단은 다음 출연이 수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잠시만.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죠. 그러면 관세 판결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저희 목요일 날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목요일 날 또 오시면 된다. 하고 대법원 이슈는 여기서 넘어가고 저희가 오프닝 뉴스를 저희가 9시 현재 13분 3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프닝 해보죠. 네, 좋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또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뭐 JP모건, 시티 이렇게 금융주 위주로 먼저 시작이 되고요. 또 CPI, PPI, 소매 판매와 베이지북까지도 제가 이번 주 내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일 공개된 미국의 고용 지표부터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미국 비농업 고용 5만 명 증가에 그쳤는데요. 시장 예상보다 조금은 부진한 숫자였다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업률은 4.4%, 11월 4.6%에서 내려왔습니다. 일자리는 덜 늘었는데 실업률은 떨어졌다. 시장이 좀 해석하기 어려운 지표가 나왔다라고 또 이해할 수 있겠는데 약간은 좀 고용이 부진했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의 명분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지울 수 없다는 게 또 시장의 인식이긴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의 뭔가 저희가 앞에서 좀 얘기를 다 한 것 같긴 한데요. 뭔가 이런 전반적으로 조정 장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잖아요. 잘 가고 있는 흐름이지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놓치지 못하는 부분이 이 고용 쪽인 것 같거든요. 이런 뭔가 애매한 지표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렇게 애매한 지표들이 나오는 이유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 미국 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이 원래 직원 수도 제일 많이 늘리고 고용을 창출해줘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M7이죠. 근데 M7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정리해고 이슈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 뜻이 뭐냐면 AI 효율화로 인해 사람들을 계속 잘라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올라가고 EPS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부분 때문에 지금 미국 내 고용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런 상황들, 그런 산업 구조랑 같이 좀 결합을 해서 보고 그리고 플러스로 지금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장이 반응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럼 이 뜻이 뭐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 고용 같은 경우에 막 자꾸만 배드 이스 굿, 배드 이스 굿 이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배드 이스 배드예요. 나쁜 건 나쁜 거고 네. 좋은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음. 근데 만약에 배드 이스 굿이 자꾸만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이슈가 아니다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장기 셧다운의 여파가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2월분은 되어야지 우리가 좀 공신력 있는 지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뭐 이번 지표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봐도 되나요? 사실 그것도 맞고 조금 이번에 그 지표들이 다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곧 나오는 CPI가 좀 기대가 되는 게 저번 CPI 나왔을 때 제가 막 2.9만 나와도 얼마나 좋을까요? 막 이러면서 제가 방송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와 2.7 하면서 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 생각해 보면 이제 쉘터, 집값이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이번 CPI부터는 반영이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 CPI가 오히려 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고용 관련 지표들이 요즘에 좀 보면서 저도 뭔가 이게 신빙성이 지금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지표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나오게 될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사실 좀 걱정되는데요. 네. 그 CPI에 이제 사실 물가를 못 잡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단기적으로 좀 나쁜 흐름이 나오면 어떤 부분 때문에 나올 것 같냐라고 했을 때 막 CPI가 3.1, 3.2 막 왜냐면 집값이 포함돼 버리면서 이제 높게 나오게 돼 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흐름 때문에 이거 금리 인하 못 한다라고 생각이 나올 수 있고 그 흐름으로 인해 반대 매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목들이면은 좀 버티면 또 그 다음에 회복도 금방 되니까 좀 잘 네. 참아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은 연준에서 지금까지 취합해서 집계해서 이번에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CPI 수치는 YOY 전 연 대비 기준 2.6% 정도입니다. 지금 12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연준 집계치가 나오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3%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주택 데이터에 의해서.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죠 한 2% 후반대가 이번에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에 좀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단기로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보다 보면은 정말 이게 좀 이 숫자가 맞나 싶은 건데 전 월비 기준 보여드리면은 0.2, 0.2 그리고는 코 PC 같은 경우에도 0.2, 0.23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데이터만 놓고 보면 인플레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 숫자가 전월 대비로 뭐 0.2 후반대, 0.27, 28 이렇게 나오면 많이 싫어할 거고 전년 대비로 3%를 넘어선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면은 시장에서 매도가 좀 나올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하고 보자. 요렇게 지표는 정리하면 좋겠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CPI는 12월치인데 제가 알기로 PPI는 10월이랑 11월치로 알고 있는데 PPI는 그럼 우리가 고려를 크게 안 해도 되는 지표일까요, 이번에는? 네, 우선순위를 따지면 CPI 먼저 봐야죠. 우선순위를 항상 보고 그리고 사실 지금 저는 저 연준의 수치를 항상 그 의심을 가지면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그 전전월 달 거에 대해서 얘네가 받고 최근에 맞춘 적이 없어요. 최근에 진짜 맨날 틀리고 그래서 약간 물가가 그리고 또 잡혔을까라고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은 오히려 지금 중국 내에서 수입이 많이 돼야 얘네가 이제 물가가 오히려 더 잡히는 거고 그리고 또 코스트코랑 월마트 같은 애들은 오히려 실적이 조금씩 꺾여나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달러 제너럴, 달러 트리 같은 천원샵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한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필품 소비가 좋아져서 물가가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면 이게 그럼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면서 물가가 잡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K자 성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CPI 지표들을 보면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디플레이션 걱정도 하고 있고 뭐 경기가 꺾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경기가 꺾인 건 아닌 것 같고 K자 성장이 오히려 더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CPI는 좀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그래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렇게 초반에 올해 초에는 거의 안 한다라고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 또 뭐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에서 올해 중반에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기준을 봤을 때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이 뭐 고용에 대해서는 약간 서서히 씻고 있는 분위기지만 GDP 성장률이 탄탄하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또 그럼 중반으로 또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올 중반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지 물어보시는 네. 거죠? 네, 저도 중반에 할 것 같고 한 5, 6월 달쯤 왜 그렇게 보냐면 이것도 다 중간선거 때문에 11월 달에 다 같이 이제 그레이트 아메리카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한번 해주고 또 이제 또 네. 투표 받아야 되니까 그럼 그거 생각해 보면 그때쯤이 맞지 않나. 그때쯤 이제 다른 나라 땅 하나 더 뺏고 그리고 이제 그레이트 아메리카 외치면서 중간선거 이기는 게 지금 제가 땅 트럼프의 하나 가장 더 뺏고 너무 빠른 무서워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건가요? 아니 근데 제가 땅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댓글창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테이버님이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못 돌아갔던 이야기인데 아까 댓글에서 소말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소말리아 왠지 확률이 높다라는 분도 계시고 소말리아 어떤 이슈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냐라는 분도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어주실 수 있나요?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경찰이기 때문에 이제 소말리아의 정권 안정화를 위해서 그냥 진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말리아 자체로 봤었을 때 그렇게 매력적인 국가는 아니지만 그 앞을 지나가는 수에즈 운하를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지나가는 함선들을 그 선박들을 지켜주겠다라는 명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과시를 하려고 원래 다른 나라들이 막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 들어갔다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었거든요. PD님 요 화면 좀 옆에 좀 띄워주세요. 와, 자료 세계 화면으로. 지도다. 네, 지도를 보면은 소말리아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소말리아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아덴만 작전, 또 군대 얘기네. 저 알아요. 전 아덴만 작전 알아요. 예, 여기거든요. 여기 우리 보시면은 여기 올라가는 요 길에 이제 그게 있잖아요. 수에즈 운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를 잇는 그 라인이다 보니까 요 동네 맨날 해적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 때문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가서 정권 안정화를 시켜버린다. 그렇죠. 오호. 그러면은 뭐 미국이 얻을 게 있을까요? 지지율을 얻죠. 우리는 그레이트 아메리칸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다 제패해서 지지율을 다 자기 걸로 만들 심산인가 봐요. 사실 진짜 이번에 베네수엘라 때도 그랬고요. 이번 이란에도 갑자기 개입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소말리아도 개입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린란드는 땅을 돈 주고 사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미국이 경제적인 이 역할을 생각해 본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린란드가 제일 가능성 높아 보이거든요. 그럼 그린란드는 이번 주에 3자 회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 그렇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일단 최근에 MP 머티리얼즈부터 해서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왜 움직이고 있냐면 그린란드 기대감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히토류라는 광물이 전 세계 어디든 정말 많은데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 거는 중국 북동부 뿐이죠. 이 이유가 환경오염 때문인데 미국 내에서는 못할 겁니다. 미국 내에도 히토류 굉장히 많은데 생산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옛날 그 식민지배 제국주의 시대 그때를 봤었을 때 우리나라 땅만 아니면 돼라는 마인드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린란드 땅에 있는 수많은 히토류들을 미국에서 채취를 해서 가지고 오면 다음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히토류 물질들을 전부 다 수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1인당 1억 4천씩 주고 그린란드 네. 가지고 오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모양만 보면 거의 2차 제국주의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 진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부터 좀 많이 느꼈던 감정인데 네. 지금 국방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K방산 화이팅! 아니 저도 지금 그런 생각 드는 게 21세기에 지금 이 그립이 다시 재현되는 게 맞나? 이런 심지어 생각이 들 때가 자연스럽다는 있어요. 게 더 무서워요. 맞아요. 너무 스크네요. 스근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네. 왜요? 이거 나이 든 사람이 쓰는 단어예요? 아니 뭐 그쵸. 이게 되게 정겨운 단어여가지고 깜짝 네. 놀랐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오프닝 뉴스가 여기서 끝나나요? 더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저희 다음 그러면은 걸로. 이번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는 걸로 하죠. 네, 저는 이제 한태영 과장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AI 탈탈 털어먹으려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의 주인공을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최근 흐름인데 AI 투자 흐름이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종목에서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이른바 곡괭이와 삽 이런 기업들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최근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지난해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건 AI 칩과 또 서버용 반도체였다면 26년 들어서는 데이터 저장 장치 또 스토리지 기업들이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는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었죠. 오늘은 이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진정한 주인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한태영 과장님의 뭔가 시각에 의존을 해서 AI 반도체, 전력, 뭐 냉각기, 발전원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최근에 수혜를 받아가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어떤 순서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섹터별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반도체 먼저 봐야죠. 이거는 그냥 명확하고요.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력이 필요한 거고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냉각이 필요한 거고 네.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전이 필요한 거니까 일단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반도체를 먼저 봐야 되고 반도체에서도 연산 추론형 반도체를 볼 거냐 메모리 반도체를 볼 거냐 그럼 이런 고민을 했었을 때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를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그러면 D램을 볼 거냐 낸드를 볼 거냐 SSD를 볼 거냐 HDD를 볼 거냐를 딱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럼 여기에서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원래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메모리를 보는 게 맞다. 그러면 사실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세 개를 먼저 보는 게 맞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향뿐만 아니라 소비자 향으로 가는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쇼티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용산 전자상가 같은 데만 가더라도 노트북 가격 올라가고 있다는 말 되게 많이 들리잖아요. 네. 그러면 노트북 오늘 부러졌거든요. 지금 구매해야 사셔야 되는데 되는데. 큰일 나셨어요, 땀이 진짜. 납니다. 그래서 노트북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 오른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저장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소비자 향으로 가는 메모리 반도체. 그럼 누구냐? 샌디스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을 봐야 되는 건데 일단 우선적으로 보는 거는 반도체 가장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발전원은 진짜 저도 사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 비싸서 못 산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최선우주부터 말씀해 주시죠. 발전원이요? 네. 그럼 저는 진짜 지베르노바 너무 사고 싶은데 파워가 100배가 넘어가 버리니까 네. 이거는 와 이게 맞나 약간 싶으면서 못 사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선호 뭐 이런 거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각 한 개씩만 오늘은 들어볼까요? 아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대장주 아니면 지금 최선호주. 최선우주. 그러면 저는 AI 반도체 관련해서 샌디스크 지금 제일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이 좀 어려운데 전력은 패스해도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전력은 아까 GV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전력은 GV 얘기를 하되 못 사니까 그러니까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그래도 마음이 동했으면 마음은 최선호주죠. 그 원전이니 태양광이니 아무리 얘기해도 네. 다 필요 없다 가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그래서 블룸에너지요. 블룸에너지도 괜찮아요. 전 그래서 블룸에너지. 그래서- 냉각기는 어떻게 보세요? 냉각은 약간 모두가 네. 냉각에서 에너지를 안 쓰길 원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생각보다 후순위인 것 같죠. 그쵸. 이게 왜냐면 냉각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칩 못 돌리잖아 라고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냉각에서 사용되는 어떻게든 에너지를 줄이겠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에 팔리던 칠러가 더 안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냉각은 좀 우선순위에서 뒤로 하고 원래 관련주 중에 제일 관련 큰 건 버티브겠죠. 네. 그리고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냉각 쪽은 생각을 해보면은 안 쓴다라는 거에서 뭐 줄인다라는 거에서 오히려 지금은 진화해서 어떤 식으로 전기를 적게 먹고 유지비를 적게 가져갈 수 있는 고효율의 냉각 시스템을 개발을 할 거냐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데서 버티버도 말씀해 주셨지만 버티버라는 기업이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우리나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은 이게 그 슈마컴이죠. 슈마컴이랑 아예 연계를 해가지고 버티버랑 연계를 해가지고 하나의 시스템, 뭐 예를 들어서 100기가 시스템, 500기가 시스템 아니면 이런 뭔가의 하나의 메모리 시스템 자체를 냉각까지 완성시켜서 B2B로 판매를 하려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다 보니까 이 산업계에서 도대체 누가 누구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가느냐가 저는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서 본인은 버티브를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아니요, 저 사실 버티브 그렇게까지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요? 나 좋아하는데. 왜냐면 아하. 아하. 이게 난 좋아하는데. 버티브가 사실 미국 내에서 최고 기업인 건 분명히 맞는데 냉각 관련해서는 대만 기업들이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대만 관련 기업들 보는 게 원래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버티브가 생각보다 그 냉각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인수하면서 이제 냉각을 시작한 건데 뭐 해봤자 20년, 15년 그러면 별로 아직까지 업계에서 보여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20년, 15년이면 하이닉스도 20년 좀 다르죠. 저는 어허.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섹터에서는 거의 전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버티브는 사실 그 정도 최고는 회사라고는 아니고 네, 그냥 기대감이 좀 많이 높은 사실 액침 냉각 이러면 다들 눈 돌아가잖아요. 와 대박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온 굉장한 회사인 것도 분명히 맞다고 보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성능 저전력으로 가는 와중에 가장 걸림돌이 이 냉각 쪽이라고 보고 있는 편이다 보니 네.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대만에서 볼만한 공부해 볼 만한 그런 기업들도 있을까요? 아 이게 그 숫자로 티커들이어가지고 네. 제가 그 이름을 다음번에 한번 가지고 와서 오. 말씀드릴게요. 오, 좋아요. 다음 특집은 저희가 대만에 뭐 이게 PCB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냉각도 있을 것이고 TSMC 밸류체인 중에서 볼만한 기업들도 한번 이게 되게 슬픈데 기판이나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정 과정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국내 기업들이 좀 잘 못해요. 소부장들 보면 이게 왜 그런가? 왜 닉스랑 삼성전자가 오히려 소부장보다 더 세게 가는가? 이런 고민을 해보면 글로벌리하게 밸류체인을 따져봤었을 때 네. 뭐 단순히 동박이라던가 CCL만 하더라도 밀리거든요. 뭐 CCL 두산전자 워낙 잘한다는 얘기 많지만 뭐 결국에 점유율로 봤을 땐 2위, 3위 수준인 거고. 그런데 왜 이런 과정이 나왔는지를 보면 소부장이 일본이랑 대만이 진짜 잘해요. 그리고 또 테이버님이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TSMC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얘는 피드백이 빠른 건지 진짜 빨리빨리 고쳐져서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그 전공정 후공정에서 하위 쪽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은 진짜 아예 미국 기업을 보거나 아니면 대만 기업을 보는 게 지금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저도 계속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요새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 그러면 아까 일본이랑 대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TSMC가 오히려 일본 애들을 빼고 대만을 넣는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일본은 이거 바꿔줘, 이것 좀 개발해보자 그러면 맞아요, 6개월, 1년 맞아요. 아, 걸리는데 너무 느리니까. 맞아요. 대만은 이거 바꾸자 그러면 예 형님 이러고 바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만 소부장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는 글로벌 보고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쵸. 예, 대만이 인건비도 싸고 원래는 막 귀신에서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만큼 그 대만에서 4년제 졸업한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대체로 월급이 98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저희 딱 대학교 졸업했었을 때. 너무 옛날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 졸업생이기 때문에 98만 원 준다 그러면 이제 놀라겠죠. 아니, 저는 좋아요. 좋은 거 맞아요? 네. 피디님 깎아요. 아니, 그때랑 물가 차이가 있으니까. 맞아요. 뭐 환산하면 지금 뭐 어느 정도죠? 지금도 이제 뭐 120, 130 정도밖에 안 돼요. 대만 기준입니다. 예, 대만 네. 그러니까 대만에서 한국 돈으로 환전한다 기준하면 진짜 120만 원, 130만 원. 대만 물가도 좀 싸잖아요. 물가가 싸죠. 근데 싸다고 해도 그렇게 또 저렴한 건 아니에요. 막 수도인 타이베이 뭐 이런 데 살려고 하면은 집값도 많이 비싸고요. 막 홍콩만큼 비싸지 않은 거지. 막 거기도 지하철 타고 다니려고 하면 타이베이 시내에 못 살고 우리나라 치면 경기도 같은 데 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었을 때 지금 신베이에 있는 그 대만 소부장들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미국 종목들을 베이스로 원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장비주를 보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어떤 마인드냐면 그러면 테스트 장비 회사를 보겠다. 지난 시간에 나와서 말씀해주신 테러다임 다시 맞아요. 한번 강조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서 나온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샌디스크 경쟁사가 너무 많지 않냐? 그 리스크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샌디스크 경쟁사가 뭐 누구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뭐 키오시아 정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쟁사가 많이 없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ESSD 만들 수 있는 회사 거의 뭐 샌디스크, 키오시아 정도 선이고요. 그리고 걔네 둘도 심지어 합작법인 설립해서 그 팹은 같이 쓰거든요. 그러면 거의 같은 회사처럼 만들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뭐 하드디스크 시장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도시바 3개밖에 없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디램 만들 수 있는 회사들, 낸드 만들 수 있는 회사들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그동안은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은 산업이었기 때문에 동종업계의 경쟁자들이 다 망해서 이런 거고요. 네. 그 망한 와중에도 버틴 회사가 샌디스크, 키오시아, 웨스턴 디지털 같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됐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저는 GPU에서 전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AI 모델을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전력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까 저희 최선호주랑 대장주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고 있는 전력의 좀 그런 종목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전력이 지금 딱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비싸요.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전력이 필요한 거 분명히 맞고 미국 내 전력 쇼티지 확인되는 거 분명히 맞고 네. 그러면 그 전력 관련주 사고 싶다라고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그러면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들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벌써 퍼가 막 100배 막 이러니까 지금 담아가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최선호주로 함부로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네. 비싸서요. 아. 힝. 그러면은 지금 비싸다라는 관점인데 샌디스크는 아직 안 비싸다. 샌디스크는 볼 수 있는 건가요? 샌디스크는 포워드 기준이 이제 16배 나오는데 GEV는 46배 나오잖아요. 포워드가.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저렴한 건 맞는데 사실 메모리 반도체 섹터에서 포워드가 16배 나온다라는 건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싼 게 맞죠, 원래는. 원래는 이게 왜냐면 반도체가 이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한 15배면은 비싸다 얘기가 나올 상황이긴 하거든요. 하드웨어 쪽은. 제가 이거는 좀 약간 주말 토요일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주식창을 열고 이제 샌디스크 주가를 확인한 다음에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한번 목표 EPS를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핀비즈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포워드 EPS가 대략 한 23불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다음 4개 분기에 포워드 EPS를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고 ASP랑 마진 개선을 한번 직접 따닥 때려봤었을 때 대략 한 28불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포워드 EPS가 28불까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포워드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12배, 11배 수준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거는 해볼만 한데 지금 이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샌디스크 이제는 더 이상 현금을 먼저 지급을 해야 물량을 주겠다.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려야 저희 투자하시는 분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얼마나 올랐냐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차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여기 이제 최근에 올라온 부분만 보여드리면 700%예요. 요게 지금 700%예요, 700%. 그냥 올라온 게 아니고 요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 9월부터 이제 지금 현재까지 보시면은 750% 올라왔습니다. 제가 9월부터 얘기했죠. 오. 9월부터 출연하셨었나요? 혹시? 맞습니다. 약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댓글에서 어떤 분께서 비싸도 앞으로 더 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전략은 어때요? 정말 멋진 말씀이시고 오늘 피터 린치의 명언 꽃을 꺾지 말라. 그 생각이 피어나는 많이 꽃인가요? 피어나 있죠 지금. 네. 피어나 있고 사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까지 갈 거냐가 이제 메인이거든요. 그럼 ASP 그러니까 제품 믹스 그리고 마진 개선 언제부터 시작이냐? 이번 분기에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1.22불 EPS 분기당 나오던 거에서 지금 3.3불 나와요. 네. 그러면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3.3불로 제품 믹스 개선이 나온 건데 언제까지 이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가 연결될 거냐를 메인에서 보면 이 쇼티지가 없어지려면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공급이 늘어난다. 팹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 공장이요. 그럼 팹이 늘어나려면 언제부터 제품이 진짜로 생산이 가능한가? 그럼 지금 이미 그러니까 공장 증설은 들어갔어요. 네. 그럼 26년부터 공장 증설을 시작을 해서 공장이 실제로 가동이 되고 숫자가 찍히는 그때가 언제냐? 27년, 28년이거든요. 네. 그럼 일단 26년 쇼티지는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쇼티지에 기반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 거고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 연결이 될 거냐라고 봤었을 때에는 일단 26년은 맞는 것 같고 27년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거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26년치 정도까지만 일단 보더라도 지금 주가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선이다라고 네. 이해하고 있는 거죠. 꽃 다음에 열매가 맺히죠. 열매입니다. 아니 지금 로로님께서 꽃 이야기가 나왔으면 말인데 엔비디아 팔까 말까 고민 중인데 꽃은 꺾지 말라고 하는데 잠깐 대응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엔비디아는 사실 지금 이제 기대감이 또 다시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견디셨으면 굉장히 잘 견디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이제는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쌓일 겁니다.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뭐냐면, 그동안은 무조건 자율주행은 테슬라만 가능하다였거든요. 테슬라만 가능하다. 근데 이제는 그 현대차, 벤츠, BMW 같은 곳에 엔비디아가 플랫폼 깔아줄 테니까 그 테이버님이 말씀하시는 운전마요, 알파마요 플랫폼에서 이제 너희들이 다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봐라 라는 판을 이번에 엔비디아가 깔아준다라고 말한 게 저번 주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더 갈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라는 꽃도 굳이 안 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라는 꽃은 네. 꺾지 말자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뭐 혹시 우리 민캐스터 좋은 대답이 됐을까요? 좋은 대답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저희 달러트리 달러제너럴 얘기하면서 이제는 좀 지는 것 같은, 뭔가 횡보하는 것 같은 기업이 잠깐 나왔었는데, 월마트 관련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마트가 이런 움직임을 자극한 건지 나스닥 100 지수로 신규 편입이 됐죠. 월마트는 최대 식료품 회사인데, 나스닥 하면 저희가 뭐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술주 위주의 회사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뭔가 새로운 시도잖아요. 이런 부분이 왜 있었냐라고 파악을 해보면, 회사의 기술 발전을 좀 시장에 잘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회사 측에선 설명을 했고, 더 이상 저렴한 물건을 파는 대형마트로만 평가를 받을 것이 아니라 AI 기반의 수요를 예측하고 또 다양한 물류 자동화 등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의 도약을 꾀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월마트 이렇게 중심 얘기를 하기 전에 아마존과의 좀 뭔가 차별점, 관계성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뭔가 두 개를 좀 비교해봤을 때 어떤 점이 월마트의 좀 강점이고 어떻게 비교해보면 좋을지 비유가 한번 궁금합니다. 일단 이게 뭐 온라인 쇼핑이냐 오프라인 쇼핑이냐, 그리고 한국으로 치면 이마트냐 쿠팡이냐,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중에서 뭐 어떠한 기업을 더 우선주로 보겠냐라고 하면 사실 둘 다 되게 애매한 게요. 아마존도 실제로 순수익이 찍히는 게 유통 쪽이 아니에요. 그 AWS, 그러니까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지 네. 유통 쪽으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월마트, 그러면 이제 단순 소비재 관점으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월마트가 낫죠. 왜 월마트가 더 낫냐라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뭐 이마트 많이들 가실 거고, 뭐 롯데마트, 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관점을 하나 더 추가했었을 때는 홈플러스처럼 월마트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심도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그 홈플러스 사례만 보더라도 지금 네. 대형마트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것도 분명히 맞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월마트가 유통기업이 아니라 기술주로 리브랜딩하려는 전략이 취지는 좋지만 시장에 좀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죠, 아직은. 너무 급박 끝났네요. 네. 저는 월마트가 좀 대단하다고 느낀 게, 원래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팀 오픈 AI, 팀 뭔가 구글 이렇게 봤을 때 제미나이와도 좀 쇼핑이 쉬워진다라고 하는 뭔가 계약적인 측면의 이야기가 나왔고, 또 오픈 AI와도 인스턴트 체크라고 하는 또 다양한 그런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던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두 마리를 다 잡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는 누구한테 좋은 건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품도 제공하고 CS도 하고 다 담당하는 건 월마트인데, 그냥 유통망을 하나 추가하는 걸 뿐이에요. 그러면 유통망을 추가했었을 때 팀 제미나이랑 팀 오픈 AI한테 얘네 둘 다 플랫폼 이용료를 내야 되겠죠. 그러면 제미나이랑 오픈 AI는 둘 다 윈윈. 그리고 월마트는 그 원래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플랫폼 수수료까지 내야 되니까 오히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뭐 국내에서도 이제 옷가게 같은 데를 보면은 네. 그 자사모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추가적인 플랫폼에 가입을 하잖아요. 뭐 남성 옷 같은 경우에는 뭐 젊으신 분들은 무신사도 많이 사용하실 거고, 뭐 현대모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 많을 텐데, 사실 그 옷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게 가장 수익성이 좋거든요. 근데 그걸로 안 팔리니까 네. 그러면 다른 곳에도 입점을 해보자라는 관점인 거죠. 근데 이게 다른데 입점, 그 다음에 뭐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인데, 지금 아마존이 뭘 만들었냐? 주말에 뉴스가 나왔는데 아마존이 개발하고 있는 AI가 아마존 회원의 집 주소와 카드 정보가 있잖아요. 그리고 검색을 해서 나 이걸 만들어서 이걸 이제 찾아줘 하면은 알리바바와 테무와
쿠팡과 월마트와 코스트코 웹페이지에 있는 제품을 아마존의 주소와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해서 배송을 해준다. 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AI 시대의 아마존 혹은 뭔가 기술의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플랫폼으로서의 그런 기능 자체가 AI가 얼마나 똑똑하냐 빠르게 도입되냐에 따라 가지고 벽이 허물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플랫폼에 지금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릴스 같은 이미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이 다 먹고 있는 거고, 그게 온라인 쇼핑에서는 아마존이 제일 큰 곳인데 글로벌로 보더라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뭐 제미나이, 월마트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 동네도 AI로 누가 선점하냐 전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미나이도 쇼핑을 도입을 하고 퍼플렉시티도 도입을 하고 GPT도 도입을 하고, 근데 아마존이 지금 우리 된다라고 발표해 버렸어요. 댓글에서 하나로 다 되면 쩔긴 하겠네. 이렇게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아마존이 네. 야, 이거가 지금은 테스트 중이라고 하고 된다라고까지 밝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되기 시작하면 저는 이건 오히려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도 위험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핵심을 잘 짚어주셨는데, 이게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 개발사들이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산업의 쌀을 이제 반도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AI 시대의 쌀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 산업의 1인자가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테슬라가 처음에는 시뮬레이션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부 다 찍어 다녔어요. 전부 다 찍고 이제 그 데이터를 모아서 취합을 시켜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FSD 관련해서도 가장 왜 테슬라가 앞서 있냐라고 하면 데이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메인인데, 그러면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쇼핑 쪽은 아마존이어서 지금 그 관점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면 이제 다시 또 구글남이 되어버리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크롬입니다. 그러면 이제 크롬에서 가지고 있는 라벨링 기술을 토대로 제미나이 내부에서 가능한 것도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까지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분명히 이제 1등 기업이 될 텐데, 그럼 그 1등 기업이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쇼핑 쪽에서는 아마존,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테슬라, 그리고 그 기타 모든 AI를 다 통합으로 봤었을 때는 크롬을 가지고 있는 구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엔비디아카를 보면서도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엔비디아카에서 얘네가 그 시각장치로 카메라를 안 쓰고 라이다를 쓰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테슬라가 그동안 카메라로 수집한 정보보다 한 단계 위에 정보를 수집하겠다라는 걸로도 조금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원래 그 알파마요라는 플랫폼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해주지만 얘네도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체 플랫폼에서만 하고 있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벤츠, 뭐 BMW,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모든 자동차들을 아울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까지도 다 데이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아마존에서 한 번에 다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전 진짜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가능하고 그게 이제 효율의 확대, 효율성의 확대잖아요. 그럼 진짜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핵심이 아마존이 될지 제미나이가 될지는 경쟁을 좀 붙여봐야 알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한 기업만 커지는 시기가 아니라 다 같이 커져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파일을 쪼개는 게 아니라 키워나가는 시기다. 그래서 얘도 맞을 수 있고 얘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분산 투자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까지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채팅창에서 이제 그게 무슨 혁신이냐, 뭐 비용 들여가지고 그거 벌자고 하는 거냐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지금 제미나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월마트랑 이야기를 하면서 월마트뿐만 아니라 제미나이 기준에서는, 구글 기준에서는 지금 월마트 외에 엄청나게 많은 플랫폼들과 제미나이를 엮어가지고
이걸 아마존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딱 강조하는 거는 결제를 구글로 한다. 아마존도 결제는 아마존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모든 인터넷 쇼핑과 모든 우리의 유통 산업에 0.5%씩 본인이 떼먹기 시작하면은 이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랑 뭐랑 모든 게 똑같이 AI에서도 생태계 만들고 플랫폼으로 가서 현금으로 만들어지면은 AI가 돈이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선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더 듣고 싶은데 종목을 가져오셨어요, 오늘도. 그리고는 지금 PD님이 되게 그 약속을 하나 해버려가지고 저랑요? 시청자분들이랑. 아, 시청자분들이요? 뭐냐 그러면 지금 가져오신 종목은 브로드컴이고요. 그리고는 PD님이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엔비디아도 얘기를 했는데 AMD도 짚어야 된다. AMD. 그래서 AMD와 브로드컴을 좀 짚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자, 우리 생 라이브로 가도록 하죠. 일단 브로드컴 먼저 얘기하고요. 일단 브로드컴을 먼저 짚고 AMD는 제가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핵심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못 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사실 문제가 지난 실적 발표 때 나왔던 가이던스 EPS의 상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 하단만 공개한 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일반적으로 뭐 주당 뭐 한 2불에서 3불 정도를 벌겠다라는 이야기를 발표를 하는데, 지난번 브로드컴의 발표 같은 경우에는 하단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뭐야 너 생각보다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매출액은 말하면서 왜 EPS는 말 안 해? 그 뜻은 네. 너희 덤핑으로 많이 파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플러스로 이 요즘 흐름이 고속 네트워크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기업들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기존의 통신 장비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에이직 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면서 신산업에 타고 이제 주가가 펌핑된 전형적인 케이스잖아요. 근데 브로드컴은 원래 뭐 하는 회사냐라고 물어보면 통신 장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지금 테마랑 딱 같이 걸릴 만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방산 쪽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오히려 방산 그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보다는 거기에 부품이 들어가는 회사들이 훨씬 더 그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국방부랑 연계되어 있는 계약들의 그 계약들이 있는 종목들의 특징 중에서 우상향을 꾸준하게 하려면 계약이 반복적으로 꾸준히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반복적으로 꾸준히 나오려고 하면 통신 부품, 통신 장비 쪽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보수도 해야 되고 새 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전 것도 또 뭐 바꿔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 기업으로 뭐가 될 것 같냐라고 보면 브로드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중소형으로 내려가면 뭐 패브리넷도 얘기할 수 있고 뭐 루멘텀도 얘기할 수 있고 코헤런트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대장격은 브로드컴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기고 있어서 한번 언급을 좀 드려보고 싶었고요. 이게 약간 첨언을 하자면은 저 같은 사람이 참 좋아하는 자리예요. 125일선 정도에 적당히 누워있고 이게 한번 바닥 한번 확인해서 지지받고 또 지지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 요러면은 이게 바닥인가 싶은 그런 차트다 보니까 이게 약간 중장기로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 쿼터시죠. 네. 한 쿼터 과장의 그런 약간 쿼터 뷰로 봤을 때 요런 자리가 좀 매력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좀 매력적인 구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좀 눌러주기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이전 저점, 그 전 저점까지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같이 다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은 어느 정도 박스 하단이라고도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 이걸 뚫고 내려가면은 뭐 사람들 뭐 많은 분들이 뭐 손익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손익비를 따져봐도 나쁘지 않은 자리거든요. 그러면 손익비는 이제 125 이평선을 뚫고 내려갈 때 탈출, 그럴 수도 있고요. 비상 탈출. 네. 그리고 혹은 밑에 있는 저 저점, 그러니까 저 급등을 한번 했었던 네. 저 지점까지 보고, 300불이네요. 네,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에는 그 전 고점 바라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저는 이런 투자는 뭐 별로 선호하진 않지만 손익비를 따져볼 필요는 있으니까 언급을 드려봤고요. 네. 그리고 AMD 관련해서 좀 짚어보면, 뭐 이번 주말에 사실 뉴스가 좋긴 했어요. 뭐 메타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렉에 AMD가 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AMD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옆으로 계속 기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비용 증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비용 증가가 왜 나오냐면 AMD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 탑 티어급의 설계 회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급등한 게 오히려 얘는 비용 증가예요. 특히 AMD 같은 경우에는 렉에 메모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CES에서 젠슨항 CEO가 얘기를 한 부분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 캐펙스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였고 메모리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할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그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이미 가져갔고 그럼 AMD가 메모리 반도체를 수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이퍼스케일러에서 엔비디아로 돈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흐름이 바뀌어서 하이퍼스케일러, 엔비디아, AMD가 메모리 반도체에 돈을 많이 쓰는 새로운 비용 구조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그 비용 구조까지도 이번에 AMD가 전부 다 떠안고 가야 되는데 그 떠안고 가기에는 얘네가 EPS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 좀 그런 것까지 극복하기에는 EPS가 오히려 반대로 꺾일 만한 모먼트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서 조금은 조심해야 될 종목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게 상대방 누구랑 얘기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엔비디아와 AMD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CES 2026에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꿈을 얘기했고 우리는 당연히 GPU 잘하고 당연히 데이터 센서 잘하고 그런데 우리는 로봇도 할 거고 차도 만들 거고 막 이것저것 다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는데 AMD의 리사 수는 나와서 우리 AI 반도체 열심히 잘 만들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관점에서도 CES를 보고 난 뒤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AMD를 보고는 너무 급해 보인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참고를 하면서 지금 AMD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비용 문제 지적도 좀 해주셨고 그리고는 뭐 TSMC의 생산 수율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전히 좀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확인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브로드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신 AMD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한태영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베스트 댓글을 한번 선정해 볼 시간인데요. 네. 제가 아까 킹상원님께서 베스트 댓글을 너무너무 노린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지만 네. 제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민캐스터의 픽을 받은 댓글 오늘 과연 어떤 댓글인지 한번 볼까요? 노력상 먼저 주고 시작하겠습니다. 킹상무님께서 요즘 날씨가 눈이 내리고 춥습니다. 눈길 조심하시고 이제 MC 테이버 보아 앵커 그리고 민캐님도 건강이 우선입니다. 여기에 한태영 과장님까지 함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베스트 댓글 하나 봤는데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군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상병 키워드 혹시 보이시나요? 상병 조금 키워드.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게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보고 상병이냐고 아닙니다. 하신 거 아니에요? 뭐였냐면 상병을 찬 거야, 병장을 찬 거야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아, 이등병은 네. 후보에 없나요?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지난 말이긴 한데 일말상처라고 하죠. 그때 하하. 가장 많이 헤어진다고 하는 그 시기에 저도 헤어졌던 기억이 아, 나는데 일병 마지막, 상병 초반 네, 이런 거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곰신 그리고 군화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눈물이 난다. 아, 이제 댓글 끝인가요? 오늘 네, 베스트 댓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저도 하나 좀 듣고 네네. 싶습니다. 하나 둘셋님이 이제 올려주셨는데 그런데 진짜 노트북도 없이 저렇게 이야기하다니 대단하네요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칭찬을 해주셨다. 저도 하나 꼽아볼게요. 김현주님께서 한태현님 자주 나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지금도 충분히 자주 나와. 아니 근데 분명히 베스트 댓글은 한 개니까 베스트 댓글인데 한 하나, 네 개. 하나 죄송하지만 뽑았으니까. 저의 권한인데 왜 자꾸 뺏으시죠? 죄송해요. 저 지금 오프닝 뉴스만 뺏긴 것만 해도 억울한데. 아니 너무 개인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일말상처가 왜 나옵니까? 제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저희는 픽을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더 재미있게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